여러분, 카르페디엠 세일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제 이름은 마르코입니다. 저는 세일 캐나다 크루징 강사이며 오늘 영상에서 출항 전 점검과 준비를 다루겠습니다. (33화인) 출항 전 점검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쇼노트와 유용한 체크리스트는 carpediemsailing.com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 설명에 링크를 포함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애나폴리스 북오브 시맨십 16 장긴급 상황에서 저자 존 루미니어는 재앙의 공식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공식은 해상 긴급 상황에서 확인된 7가지 요인입니다. 해상 긴급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7가지 요인 모두가 작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2-3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3가지를 논하겠습니다. 첫째, 성급하고 경솔한 출항을 논하겠습니다. 이는 불안해서 그저 떠나고 싶을 때를 의미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고 리깅이 약간 윙윙거립니다. 압박을 조금 느끼며 그저 출발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더는 안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특히 악천후가 예상될 경우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크루와 준비되지 않은 배입니다.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캐리용 로프를 풀고 출발하기 전 점검과 준비입니다. 출항 준비에는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배를 준비하고 크루를 준비하며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대비책을 마련하십시오. 데크 위에서 워크스루를 할 때 이야기할 내용, 대부분은 그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백업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급 수준의 준비 점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데이세일링 목적의 준비나 점검으로 간주하십시오. 더 긴 항해나 야란 항해, 원양 항해를 나갈 경우 확실히 더 많은 점검 사항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저희 쇼노트에 이러한 목록과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저는 하네스나 잭라인 같은 것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네스와 잭라인, 악천후 세일링 영상을 만들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을 기초로 삼겠습니다. 우선 저의 학생들과는 개인 준비 사항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젖고 바람 불면 적절한 방수복, 데크부츠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덥고 화창한 날씨라면 태양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십시오. 모자, 선글라스, 선크림 등입니다. PFD도 마찬가지인데 팽창형 PFD는 따뜻한 날씨에 매우 편안합니다. 저희는 이제 PFD를 착용하지 않고는 독을 떠나지 않으며 항상 PFD를 착용합니다. 다른 것은 세일링 장갑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주로 자주 착용하지는 않지만 루프 화상이나 시트를 다루는 것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해줍니다. 개인 준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멀미입니다. 좋은 날의 데이세일에서도 사람들은 멀미를 할 수 있습니다. 멀미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라볼과 같은 일반 의약품이거나 의사가 처방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결정하시고 어떤 약이든 충분히 미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안전 다이어그램을 갖추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코팅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모두가 위치를 알게 하고 크루에게 설명을 간략히 브리핑하십시오. 이 안전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배 안의 모든 비상장비 위치를 다룹니다. 물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스루얼의 위치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배는 스루얼이 4개뿐이라 다행이지만 만약 물이 들어와 배에 물을 퍼내려 한다면 패닉 상황에서 스루얼의 위치를 아는 것은 그리고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곳을 모두가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희 쇼노트에서 안전 다이어그램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십시오. 본보기로 삼아
자신만의 것을 개발하여 배에 비치하십시오. 모든 크루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크루에게 브리핑하십시오. 그리고 크루에게 안전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설명하십시오. 안전 장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전 장비는 음향, 신호장치, 플레어 등과 같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안전 장비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교통부가 크기별 배에 필요한 필수 장비 목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에 이러한 장비가 없다면 항목당 최대 $2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필요한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배에 어떤 최소 장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교통부가 훌륭한 목록이 있는 안전항해 가이드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확인하여 최신 정보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변경되기 때문이며 경찰이나 해안경비대가 바다에서 승선하여 벌금을 부과하려 할 때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어떤 최소장비 요구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아십시오. 배를 위해 모든 요건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세일 캐나다에서 발행하는 목록도 있으며 제쇼 노트에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은 권장장비 목록입니다. 권장장비는 구급상자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VHF 무전기 같은 것은 예전에는 권장되었습니다. 나침반도 권장되었습니다. 이제는 필수품입니다. VHF 무전기는 필수는 아닙니다. 무전기나 항해하는 지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휴대폰이 없다면 조명탄을 2배 더 많이 휴대해야 합니다. 수루얼 고장 대비 연목 테이퍼 플러그도 권장 목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은 다른 권장 목록을 가지실 것입니다. 10노트 바람의 쉬운 주간 세일과 밤샘, 외양 항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모험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목록들을 바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전 경로 선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을 언급하겠습니다. 출발 전 점검의 일환으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준비는 조석표를 보고 조류가 밀물인지 썰물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설마 없겠지만 좌초하시더라도 밀물일 때임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썰물일 때보다 훨씬 덜 심각합니다. 썰물에 좌초하시면 배를 띄우기 위해 신속히 작업해야 합니다. 밀물에 좌초하면 기다리면 배가 뜨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좌초를 원하지 않으니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적어도 조석표를 확인했다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좌초한 후 조석표를 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거나 물이 띄워줄 것을 알기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밴쿠버와 BC 해안에 저희는 많은 조수 통로가 있습니다. 항구를 떠나 잉글리시 베이로 들어가려면 퍼스트 네로우즈라는 좁은 수로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곳의 해류는 5에서 6노트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해안에는 16노트까지 이를 수 있는 조류 통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류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간행물입니다. 수로국에서도 발행하며 조수뿐만 아니라 해류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조수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해류에 대한 영상은 없지만 곧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조수는 오르내리고 해류는 들고 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상황에 맞춰 올바른 표를 사용하십시오. 항해에 대해 또 다른 점은 우리 모두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GPS를 좋아하고 휴대폰에는 네비오닉스가, 아이패드에는 아이네브X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도와 함께 차트 테이블도 가득 가지고 있으며 사용할 도구들도 있습니다. 연필, 지우개, 디바이더 같은 것들입니다. 전자기기 고장에 대비하여 어떤 형태든 수동 백업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일기예보입니다. 출항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VHF 라디오를 통해 적절한 해상 일기예보를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VHF 라디오에는 기상 채널이 있어 해상 일기예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해상 일기예보는 일반적으로, 특히 캐나다에서는 환경청에서 하루에 여러 번 발표합니다. 그들은 기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인 대략적인 기상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그 개요를 지역 예보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는 20노트를 초과하는 바람에 대한 소형 선박 경고 또는 강풍 경고입니다. 폭풍 경고, 폭풍 강도 경고, 허리케인급 바람 경고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경고들은 그들의 예측에 기반하며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꽤 좋아하는 것 하나는 등대 기상 보고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서부 해안가에는 여러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들이 해안선을 따라 기상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현재 조지아 해협 건너편에 나나이모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나이모 바로 바깥에는 엔트런스 섬이 있습니다. 엔트런스 섬은 등대 단지이며 그곳에서 이러한 등대 기상 보고서 중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18노트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3피트의 파도가 치는 등 예측과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지역의 등대 기상 보고를 듣습니다. 또는 이동할 지역의 보고를 미리 듣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위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래쪽 점검을 바우부터 시작합니다. 스턴 쪽으로 돌아오면서 둘러봅니다. 비행 중 승무원이 수화물, 머리 위 선반 수화물 등을 확인하는 모습이 항상 생각납니다. 사실은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포트라이트와 해치 같은 다른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제 해치가 완전히 제대로 닫히고 밀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간 열린 채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우로 파도가 넘칠 때 그곳으로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포워드 해치가 제대로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밀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포트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닫히고 밀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저는 제 후미선실에 이러한 포트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사실 데크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악천 후에 그것을 잊어 배가 기울게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악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크기의 구멍을 통해 얼마나 많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모든 창문, 해치, 포트라이트가 모두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착장을 떠나기 전에. 다음으로 우리는 보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리병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잘 보관하십시오. 가능한 한 낮은 곳에 작은 사물함에 넣어 날아다니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반 위에 두지 마십시오. 배가 옆으로 기울어진다고 생각하고 날아다닐 만한 물건은 모두 치우십시오. 그것들은 배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배 위로 날아다니는 유리병은 미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치워두십시오. 옷이나 차트 같은 것도 모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바닥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로 내려와 배 안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일링 도중에 거친 날씨에서는 충분히 힘듭니다. 당일 범주 중에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바닥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 요소는 없어야 합니다. 아래선실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부두에서 출발할 때는 모든 창문과 해치를 닫으십시오. 이제 더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빌지입니다. 먼저 빌지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빌지에는 늘 물이 조금 있습니다. 데크에 누수도 있습니다. 패킹 글랜드도 조금 셉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조금은 있겠지만 알아두십시오. 자기 배에 얼마나 물이 있어야 하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빌지 펌프는 2개입니다. 자동 플로트 스위치에 연결된 전기 빌지 펌프가 있고 콕핏에는 큰 다이어프램 수동 빌지 펌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동 펌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 펌프는 필요 없지만 수동 펌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펌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빌지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패스트넷 포스구은 역사상 가장 큰 요트 재난이었습니다. 배들이 펌프질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빌지에 찻잎 등 온갖 쓰레기가 많아지기 쉽습니다. 빌지를 깨끗하게 하고 수위가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수위가 높다면 물을 퍼내고 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파악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빌지 펌프를 막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펌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시 뒤로 이동하여 보관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저는 제 애프터 캐빈 뒤쪽 창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엔진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내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양호한 상태인지 아래에 누유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인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젤배라 할지라도 연료를 가능한 한 가득 채워두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온갖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휘저어져 연료 필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연료 탱크가 절반만 차서 배가 심하게 흔들려 공기가 유입되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를 최대한 가득 채워두려 노력하며 모든 유체 레벨과 벨트 등을 점검합니다. 엔진의 대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얀마 엔진이 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데크를 걸으며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 작은 얀마, 이 기통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려는 것은 엔진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입니다. 아래쪽에 누유, 즉 오일이나 냉각수 누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에는 오일을 흡수하지만
물은 통과시키는 흡수 패드가 있습니다. 벨트는 엔진에 맞는 적절한 장력을 확인하십시오. 설명서를 확인하여 올바른 벨트 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벨트가 닳지 않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비품도 몇 개 준비하십시오. 발전기, 워터펌프 여분 벨트를 갖추십시오. 저는 호스도 확인합니다. 호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호스 클램프가 모두 제 위치에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호스가 터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료 연결부 등을 보십시오. 벤조가 새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젤 엔진에는 여기저기 배선 연결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배선이 많지는 않지만 엔진의 전반적인 상태를 빠르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 점검과 아래쪽 점검을 마쳤으니 이제 데크 위에서 점검을 할 것입니다. 아래쪽에서처럼 바우에서 시작하여 스턴으로 이동합니다. 제 생각에 데크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비상 상황을 피하기 위한 앵커입니다. 조향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 앵커를 내려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가 없었더라면 해변으로 떠밀려 갔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 배에 적합한 크기의 앵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빠르게 전개하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핀으로 고정하는 이런 수동 앵커든 운항 중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고정 장치든 말입니다. 만약 윈치라면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빠르게 고정을 해제하고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앵커를 전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동 앵커처럼 저는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로드 중 로프 또는 시트 부분을 접어두었습니다. 비상시에 앵커를 빠르게 내려야 할 경우 엉키지 않고 신속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키 고장, 동력 상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변으로 떠밀려가 난파되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비터엔드입니다. 비터엔드가 보관함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세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콕핏에서 할 점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앵커는 매우 귀중한 비상 장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일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를 내리기에 너무 깊은 물에 있고 선박 운항 경로에 있다면, 그런 곳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동력 고장 혹은 프로펠러가 엉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일을 빨리 올리는 것은 위험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메인 세일 커버를 세일에서 벗겨두지 않고는 부두를 떠나지 않는 것이 항상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헬리어드를 세일의 헤드에 연결한 후 마지막 세일 타이로 이렇게 묶어둡니다. 이렇게 묶어두면 세일의 헤드를 고정시켜 마스트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헬리어드를 당겨 펄럭거리거나 스프레더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 타이는 메인 세일 다루는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빨리 풀 수 있는 슬립 노트이므로 서둘러 세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인 세일입니다. 헤드 세일은 현재 이 배에 펄링 헤드 세일이 있습니다. 시트들을 윈치까지 연결해두고 펄링 시트를 풀어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콕핏에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일반적이거나 아주 전통적인 옛날 방식의 행온 세일이 있다면 세일을 행온, 해두고 가방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뒤로 연결해두고 헬리어드를 준비하여 세일을 빨리 올릴 수 있게 하십시오. 엔진이나 프로펠러 고장에 대비해 세일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콕핏 점검에 관해서는 다시 저는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장비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모든 장비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빌지 펌프, 즉 수동 빌지 펌프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핸들이 아래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이어프램 펌프도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구명한 같은 장비는 해빙라인과 함께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레일 위에 있어야 하며 VHF 라디오 같은 휴대용 나침반, 쌍안경 등과 같은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출발 전에 그것들을 꺼내둡니다. 그리고 콕핏 주변의 전반적인 청결과 정돈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여분 옷 같은 것들은 따뜻한 날 사람들이 너무 더워져서 재킷을 벗어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어디 구석에 놓아두면 바닥에 놓이게 되고 누군가 그것을 밟고 미끄러져 다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출발할 때 날씨가 더 쌀쌀해서 여분의 따뜻한 옷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은 드라이백에 넣어 사물함에 보관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옷, 패도, 책 등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시오. 콕핏에서 발밑에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 요소들을 치우려는 것입니다. 콕핏뿐만 아니라 사이드 데크에서도 일반적인 수납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크루징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드 데크에 연료통 같은 것을 두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징 시 데크를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깔끔하고 어수선하지 않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스탠드업 패들보드나 딩기처럼 사이드 데크에 묶는 것들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제대로 고정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세일 핸들링에 방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트가 거기에 걸리고 그러면 제가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납에 주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깔끔한 것을 선호합니다. 세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헤드 세일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 위 펄링 세일입니다. 저희 시트는 윈치로 연결되어 있고 펄링 시트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제가 그 세일을 빠르게 펼쳐야 할 경우에 배의 경로에서 벗어나야 할 때나 다른 배를 피해야 할 때 엔진이나 프로펠러에 문제가 생기면 시트를 당겨서 세일을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엉켜 있다면 풀어야 하고 그러면 엉킴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작은 부분이지만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점검을 마무리하면서 텐더나 고무딩기를 다루는 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에서 저에게는 데빗이 있어서 꽤 운이 좋았습니다. 데빗은 여기 뒤쪽에 있는 팔입니다. 저는 그 위에 태양 전지판을 놓을 수 있고 운항 중에는 딩기를 위로 당겨 데빗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슬링이나 브라이들 안에서 실제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여분의 슬링으로 딩기를 푸시핏에 고정하여 전혀 움직임이 없게 합니다. 거친 날씨에 해협에서 딩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신경 쓰입니다. 저는 딩기가 손상될까봐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데빗에 딩기를 고정할 때에는 항상 단단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데빗에 실린 딩기에 엔진을 두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엔진을 올려두는 브레킷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한 수역에서는 많은 크루저들이 딩기를 끕니다. 아주 잔잔한 수역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적인 규칙은 딩기에 물건을 두거나 모터를 싣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딩기를 끄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해협에서 딩기가 뒤집히거나 뒤집힌 채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날씨에서는 저는 오픈워터에서 개인적으로 딩기를 절대로 끌지 않습니다. 데빗이 없거나 거친 물에서 딩기를 끌 수 없다면 또는 더 거친 날씨에서는 유일한 다른 옵션은 그것을 포데크에 두는 것입니다. 또는 일부 배에서는 붐 아래 미드십 데크에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선 딩기를 포데크에 묶어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필요할 때 딩기를 포데크에 묶어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텐션에서 시트 하나를 가로로 연결합니다. 또는 토우레일에서 트러커즈 히치와 같은 것으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트가 아닌 단 하나의 시트만 사용하십시오. 만약 배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라이프래프트로서 만약 배에 라이프래프트가 없거나 배에 불이 났을 때 또는 가라앉을 때 배를 버려야 한다면 그 딩기를 물에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퀵 릴리스 노트 하나가 배를 물에 내리는데 좋을 것입니다만 그 매듭은 단단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저는 끝을 뒤로 향하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쨌든 포데크에 더 잘 맞고 더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시트가 엉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딩기는 포데크에 카약은 사이드 데크에 둡니다. 스탠드업 패들보드는 제게는 그냥 거추장스럽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굳은 날씨에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보관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출항하기 전에 모든 점검을 완료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심각한 문제에도 빠지는 일을 막아줄 것입니다. 새 에피소드는 격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 조난 신호에 대해 다룰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분께 순풍과 순항을 기원합니다.